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주 민주평화통일 민주위원회 그리고 주권방송이 공동 기획하는 특별대담 한반도 전쟁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어떻습니까? 다들 많이 불안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안보, 군사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시죠. 전 국방대학교 문장열 교수님 모시고 이 주제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대학교 교수 문장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매일같이 뉴스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는 조금은 잡니다. 어제도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진짜. 이러다가 이거 수면 부족이 계속 일상화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에 느끼는 이 불안감이 진짜 큽니다. 오늘 그 불안감들을 좀 지적으로라도 좀 해소하고 결국은 시청자분들이 이 상황 판단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정립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 전쟁 위기는 사실은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 한반도는 계속 전쟁 위기가 악순환될까요? 단순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협정 체제이죠. 사실은 분단 체제는 전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위기가 전쟁 위기로 상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끝났다는 상황.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적대 정책을 전면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쟁 위기가 고조되겠죠. 점입 가경으로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이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작용이죠. 점입 가경의 마지막 활용 쟁점이 있습니다. 북은 아주 공세적인 강대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국전이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기본 이해를 가지시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적은 북한이다, 선제 타격 같은 발언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대통령 후보 때의 발언이 이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전략무기 적극 전개라든가 원점 타격이라든가 킬체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런 행보가 현재의 평화 안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총괄 평가를 해주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한반도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전쟁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건 또 사실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러한 그 전쟁 상황에서 사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할 때는 다시 전투 행위가 시작되는 거. 그것이 전면적이든 아니면 부분적이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이제 그런 그 강경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다른 정책, 경제라든지 언론, 사회문화 이런 정책은 그냥 지지부진하거나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안보에 관한 강대강 이 정책만큼은 정말 전광석화처럼 예. 자기 공약을 그대로 100%, 200% 이행하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안보를 해치고 있는 맞죠. 참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네. 해야 할 것은 안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첫째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쟁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전면적인 전투행위 이제 전투행위는 이제 핵전쟁까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위험이고 이제 부수적 피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라든지 그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부수적 피해가 원래 피해보다 더 큰 경우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온데간데 없이 미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안보라든지 경제 분야는
점점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는 당장에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면서 거기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도 많이 수입해야 되고, 뭐 작전 통제권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래 피해하고 부수적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남북 관계. 그동안 이제 엎치락뒤치락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남북 관계가 유지돼 왔는데 사라져버린 거죠. 일시에 사라져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파탄이라고 했었죠. 근데 파탄을 넘어서 파괴, 복구 불가능한 파괴. 그래서 종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군사적 긴장과 대미 의존성과 남북 관계 파괴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 문재인 정부 말기가 되면 남북 관계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던 남북 관계가 사라졌었는데, 그렇죠. 현재는 오히려 적대적 관계가 전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가 항존하고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적 상황이다라는 말씀, 한 가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NSC에서 대통령 모셔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이라든가 국방부 많은 구조들을 잘 압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합참 산하의 전략기획본부 예하에 있었던 핵 WMD 대응 센터를 독자적으로 핵 WMD 대응 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즉 여기 보니까 중장급을 본부장급으로 지정을 했던데요. 이것이 가진 의미,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 악화의 하나의 그 조치이기 때문에. 근데 합참이라 하는 것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합참은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국방부는 전쟁을 지원하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합참이 국방부 예하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합참의 본부가 4개가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 실제로 싸워야 되는 작전본부 있고.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략기획본부. 또 하나는 그런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군수본부.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본부장들이 다 삼성 장군이에요. 3스타급이에요. 예, 중장급이죠. 그런데 이 전략기획본부 밑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다 북한의 WMD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하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어떤 뭐 정치 군사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을 아예 대응본부로 만들어가지고 대응 삼성 센터를 떼가지고 기획본부에서 떼가지고 본부로 똑같이 동률로 놓은 거죠. 삼성 장군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바로 당장에. 그러면 이제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본부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임무는 뭐 그 명칭에서 나왔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고, 그것을 다 통합하고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연합사하고 필요한 이 군사적인 협조 관계, 아마 일본하고의 정보 교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소미아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급으로 승급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볼 때는 아예 북한하고는 정치적 협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이제 없고, 이미 물 건너왔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핵 위협 국가, 적으로서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이냐.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지만은 이미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모든 전쟁의 전술핵을 동원 가능하도 다 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말입니다. 합참에 핵 WMD 대응 본부장급으로 둔다라는 이야기는 한미연합사와 관련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 독자적인 핵 운용 체계를 못 가졌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좀 더 공세적인 핵 WMD를 다루는 기구로 가진 않을까요? 미국적 지휘관계에 있는. 미국과 협력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다시 말해서 대응 본부가 존재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은 수준에서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확장 억제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협조위원회. 그 위원회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계속 회의가 더 자주 일어나고 심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합참에서 이 본부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 군사적 대응,
작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 차원은 이제 연합사 수준으로 가야죠. 근데 연합사하고 합참이 같이 협조를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WMD 관련해 가지고 특화된 본부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이제 북한하고의 대결 구도를 거의 영구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축 체계하고 이것이 연결되면은 아마 WMD 대응 본부가 삼축 체계를 전담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라든지 참수 작전이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작전들을 미국과 협조하여서 수행할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 장군의 본부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현상학적으로는 북측의 핵 WMD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대중국 핵 WMD 대응 작전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동북아가, 동아시아, 한반도가 핵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죠. 그렇죠. 핵전쟁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우리가 평가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합참의 이 대응 본부가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나 기여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연합사령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전시가 되면은 이런 가용 전력들이 다 동원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 정부가 이건 뭐 민감한 문제고 오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니까 싫다, 거부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우리 대한민국 군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 측에 요청이 있으면 오케이 할 것 같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걱정이란 말이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판단해가지고 노를 할 것이냐 예스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디폴트로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소위 말하는 대만 문제를 예를 든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막 비집고 들어갈 상황 같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얘기를 진전을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같이 행동하면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느냐. 참 좋게 보시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어도 하나의 확신은 있어야지 그렇죠.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 확신이 바로 미국과 같이 하면 살 수 있다, 좋다, 이런 확신. 그래서 같아요. 이제 이 질문으로 연결하고 싶은 건데요. 소위 말해서 이 정부 들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적 이해가 여기 있어요. 무조건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런 것인지, 향후 이렇게 간다면 어떤 경로를 타게 될 것 같은지 혹 전망이 가능할까요? 방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적인 뭐 어떤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죠. 한미일 삼각 동맹, 아직 동맹이란 말을 쓰진 않죠. 삼각 협력, 협조 체제인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전략도 아니고 일본의 전략도 아니고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전략에 동무하는 것이고, 그래서 철학이 없는 정부는 힘의 관계에 따라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너무나 자기한테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에요. 명확합니다. 근데 혼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같이 미일 동맹을 하는데 한국이 들어오면은 더없이 좋은 거죠. 한국이 일종의 전위대,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봉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전위대, 선봉대, 돌격대는 사상률이 제일 높아요. 가장 많이 죽는 거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맹화
또는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체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발표하지 않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게 지난 9월 30일 날 했던 한미일 그 대잠 훈련이죠. 잠수함. 그때 나왔던 내용이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2017년도인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2017년도면은 이제 북한이 핵시험하고 예, 엄청난 전쟁력 위기로 고조됐을 때. 고조됐을 때죠. 제주도 이제 남방 공해상에서 했는데 왜 또 동해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구축함들을 이끌고 미국이 북한 잠수함을 파괴하기 위한 훈련을 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잠수함도 있겠지만 사실 동해 공해상에 러시아의 잠수함도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 동해가 평화의 바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 밑에 들어가면은 같이 4개국 있겠죠. 예. 아마 한 6개국 잠수함이 다 그렇겠죠. 들어갈 거예요. 남북한에서 미일 정도 잠수함들이 다 거기 돌아다니는. 6개국이 동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기 절대 평화 네. 바다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군사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동안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역사적 그 가치거든요. 이게 진짜 가치예요. 그냥 뭐 자유 뭐 외친다고 해서 가치가 아니고 근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또는 무시하고 군사훈련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일단 한 발 들여놨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실제 작전적 수준에서 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간다고 봐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지소미아 같은 것도 사실상 새로 복원하고 그다음에 위안부라든지 강제 동원 문제 이런 것들도 거의 우리가 알아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이제 이런 식인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일단락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좀 반발은 있겠죠. 국민에. 그러면은 이제 군사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는데 일단은 훈련을 강화할 거예요. 훈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협조 시스템을 만들 것 같아요. 뭐 MOU라든지 이런 군사적 MOU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단 양자동맹 한미 미일 이거 강화하고 그다음에 삼자동맹 한미일 그다음에 쿼드 그다음에 이제 정보 체계로서 이제 그 파이브 아이스 5개의 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쿼드도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더 확대시켜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중국이 사실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동아시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봉쇄하는 거기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한미일 군사협력, 안보협력, 뭐 군사동맹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미국적 이해관계 속에서는 자신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중국의 문제는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도와줘가지고 대적전선을 한일이 중국과 붙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한 발 빠질 형국.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총알바지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부터 많은 문제들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일본과 다 정리해버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후에 한미든 미일이든 한미일이든 군사적인 동맹 구조를 쭉 몰아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네, 본격화시킬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중국의 동북아 쪽 그 부분은 미국과 한국이 맡아달라라고 할 것 같지만은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국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것을 지휘하는 것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네. 북한, 중국 이 커넥션을 일본과 한국이 확실하게 방어해달라. 그러려면은 일본이 더 무장을 강화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5년 동안 5년에 걸쳐가지고 거의 국방 예산을 방위비를 거의 100% 올리려고 2배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건 미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죠.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뭐 여러 가지 항목별로 딱 그 색깔이 칠해 같지만은 돈에 칠할 수는 없어요, 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진 배치라든지
연습, 군사 훈련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돼야만이 안정적으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방비 증액해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거 말은 좋은데 미국의 국익 플러스 일본의 국익에 우리가 모든 호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무지, 무개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장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뭐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려가지고 별로 유입이 안 된다. 그리고 카톡 난리 났을 때 전쟁 상황에 카톡이 먹통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경산업 현장에 가가지고는 미사일은 다 유도탄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상황, 즉 대통령의 제도와 기구로서의 대통령의 군사 안보 문제는 이 무지가 얼마나 큰 재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지 혹시 교문해 보셨습니까? 다 알려진 보도 내용이죠. 안보에 너무 무지해요. 좋다. 검사 생활로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무지한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안보잖아요. 대통령의 제1 책무가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해야죠. 벌써 6개월 동안에 공부를 한 게 전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대신 답변기 한다든지 아니면 요점만 추려서 들은 다음에 아 누구한테 이것을 답변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술적인 면이 있긴 해요. 그 기술적인 면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탄도미사일은 올라갔다가 탄도를 그려서 때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요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지상에서 낮게 떠서 가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를 필요도 없어요. 빠르면 순항미사일이 순항을 할 수가 없어요. 순항미사일이 순항이라는 그렇죠.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무서운 거예요. 이 지형을 따라서 피해가서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순항미사일의 탄 두 부분에 뭘 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핵탄 두면은 핵무기가 되고 재래식탄 두면 재래식 폭탄이 되는 거예요. 소리 소리 터질 수 있잖아요. 이거. 근데 뭐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상식적인 면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말은 차라리 대통령이 위험 있게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뭐 그렇게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쟁 나면은 카톡이 먹통되는 거 아니냐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누가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댐이 무너지면은 아랫마을 침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논평이라고 참 이게 제가 참 난감하다. 걱정스럽다. 전쟁 나면 카톡이 먹통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지금 이런 정도의 카톡이 먹통돼도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지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냐. 나는 내 생명 바쳐서 전쟁을 막겠다. 국민 여러분, 나는 정말 이번 카톡 이 먹통이 사태를 두고 크게 느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전쟁을 막겠다. 전쟁만은 막겠다. 이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의 영역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막 이 참담해요. 더 불안해지고 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가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지와 무개념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저는 보는데 주제를 좀 더 넘겨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이 2022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전쟁에서 이제 전술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로 했고 선제 불사용 문책도 배제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한반도 상황이 점입가경,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말경에 미국이 국방문서 중요한 문서 3개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 전략하고 그다음에 핵태세 검토하고 그다음에 MD 미사일 방어 3개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당장에 우리는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 정책인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선제 타격 또는 선제 불사용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을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죠. 이제 반대 해석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술 핵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물론 이제 전제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그 동맹국의 핵 공격을 하면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종말. end of the reg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국가의 전략 문서에 세계인이 다 보는데 특정 국가를 지칭해가지고 정권의 종말을 위협하는 것은 정말 이건 몰상식한 겁니다. 북한에게는 공포감을 주고 남한에게는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안. 그렇죠. 남한이 듣기 좋은. 남한의 어떤 그 세력이죠. 친미라든지. 공개해서는 안 될 걸 공개함으로써. 남북한을 교묘하게 팩트에서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때리고 어르고 그러면서 미국의 그 전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이 전제가 붙어 있어요. 네. 그긴 하지만은 자, 북한이 왜 핵 공격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의 생존의 이유를 받기 때문에 핵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악의 순환 고리예요, 이게. 미국이 그런 위협을 북한에 가하면은 그러면은 핵을 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핵 전쟁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나가겠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거기에 연장해서 지난 11월 3일 날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순환 비차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이 매년 하는 이 SCM에서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가져가겠다. 한번 좀 제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은 대개 한 두어 가지를 둘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중 전력으로서 전략 폭격기. 전략 폭격기라 하면은 당연히 핵 폭격을 말하는 거죠. B1, B4 다. 네, 다 재래식 폭격을 가지고 전략 폭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핵 폭격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B1B라든지 B2라든지 B52, 그리고 H 계열인데 그런 계열이 항공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는 항공모함이고 항공모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이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에 핵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바다인데 바다 속이죠. 핵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이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SLBM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더 들으려면은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지휘 통제기라든지 우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전략 자산들을 상시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상시 배치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붙박이로 있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상시 배치 수준. 그래서 수준으로.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죠. 특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군사활동을 하는 것을 전개라고 그래요.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래서 괌도 있고 가데나 공군기지도 있고 일본에 그 공군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략 자산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그 자기네들 임무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항공모함이 어느 한 군데 붙박이로 있지 않아요. 유럽도 가고 뭐 다 인도양도 가고 다 가는데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여기 한번 들러가지고 한번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무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을 발사했다라고 하면은 비행기 괌에서 뜨면은 금방 여기 뭐 한두 시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미군이 한반도 지역에서 훈련을 자주 하겠다는 뜻이에요. 북측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자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평상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야지 그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진급도 하고 그다음에 무기도 계속 소모하고 무기 계속 소모하면서 이게
소위 군산 복합체를 돌리기도 돌아요. 하고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이 것을 지역에 사겠다. 이 지역 한반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큰 생색을 내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더 위태로워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 짜맞춰져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 미국의 전략, 우리의 전략은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군 우리 합참이 다 마찬가지고 북은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북은 이 상황에서 원래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공세적인 강대강 전략을 펼쳤습니다. 8월 9월 상신 전개 미국 전략자산 들어오고 최근에 빌드스톰 하게 되고 독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정확하게 계속 대응하는 액션을 취했었어요. 미국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북은 이 상황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좀 공세적으로 대응을 높여서 하게 될 경우에 훈련만 하는 상황으로만 안 갈 수 있는 상황. 무슨 뜻이냐? 이걸 저는 좀 걱정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오히려 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훈련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점입 가경으로 미국도 더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에스컬레이팅 시키다가 요까이 하고 톤다운 딱 시킬 경우에 북은 더 치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션,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감당 안 되는 상승. 어느 정도 상승이 됐을 때에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이 상승이 컨트롤이 불가능할 때는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미국이 먼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북한의 앞으로 뭐 7차 핵시험 할지 안 할지는 뭐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은 시험도 하고 SLBM도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하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쏘아대고 그다음에 ICBM도 더 개발한다. 그러면은 어떤 소위 핀포인트, 찝어내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한번 북한의 반응을 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실행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미국의 공격에 의한 북한의 대응으로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은 지금까지 뭐 오랜 역사를 다 들먹일 필요는 없고 하노이 노딜 2019년 2월부터 생각해봅시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갔기 때문에 2018년은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보면은 북한의 행동은 전부 다 거의 다 반작용이었어요. 그렇죠. 작용이 아니고 반작용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나오면 쳤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8월 이후 프리덤 쉴드, 을지 프리덤 쉴드 이후에 한미 훈련이 강화되다 보니까 북한의 행동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먼저 한미 훈련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미를 하고 나면 반응을 하고. 그래서 북한은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 자기네들이 먼저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떤 비난의 빌미, 공격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의 희망,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이제 희망을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절대로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한 80여 발 정도 발사했고 ICBM 서너 발 포함해가지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미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군사적 자산을 소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다 쏘고 나면 없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또 그걸 계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에스컬레이션이 이제 충돌로 이어지죠. 되는 거라고 그걸 보죠. 제가 잘 걱정하고 아마 다른 사람도 다 걱정할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원래 이 지금 전개되어지는 이 위기는 기존의 희전협정 체제 전쟁이 안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전면화, 미국의 사실은 예전과는 좀 다른 강도 높은 전략무기 전개라는 상황, 대중국 봉쇄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독특한 다름이 있다라면 이전의 북측의 반대급부적 어떤 액션이 있으면은 상호작용하는 액션이었는데 이것을 원래 전개된 걸로 본다라면 그 강도가 매우 공세적인 강대강 기조를 띠고 있다라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똑같지만 성질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북이 주도하는 강대강 전략도 있어요, 사실은. 툭툭 치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주고 종전평화협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을 6.12 싱가포르 합의해서 미국과도 관계 정상화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전략이 결국 2.28 하노이에서 노딜이 됨으로써 다 그 전략이 실패한 마당에 정치 군사력으로 강대강 전략을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뭔가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고자 했던 그 북측의 전략이 매우 계산된 행위로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각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다가서는 공세적인 어떤 위기를 올림으로써 그러니까 미국 너네가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안 끝난 상황 속에서 불안하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아주 턱밑까지 쏘아 올리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겠구나. 관계선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북은 기다렸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 이건 이런 데서 제가 처음 말씀드려보는데요. 개성공단에서 북의 군사 전략을 하는 사람들, 북의 군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소위 말하는 조선전쟁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1,000만 배로 대갚아 줄 것이다. 이 정서가 지금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반드시 대갚아 줄 것이다. 최근에 2, 3년 동안의 이것이 아니라 지난 70년간의 전쟁적 체제를 강요받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봉쇄 받으면서 수많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 많은 것들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결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4.27이 6.12 싱가포르 합의가 2.28 하노이가 노딜이 됐을 때 지금 이 형국이 마지막으로 저들은 뭔가 미국에게 실질적인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가 최초로 본토가 공격받았던 이후에 엄중하는 미국의 공포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선택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게 저는 가장 두렵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잘 몰라. 원한을 우린 잘 모른다고. 우리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완전히 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원한을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크죠. 그리고 언젠가는 기어코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결심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북한의 국력이라든지 군사력 이런 것에서 봤을 때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대갚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미국에 대해서 전혀 굽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다 굽신거려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보란 듯이 그러한 제재 속에서도 지금 70년 동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제재 속에서도 우리가 부국 혁명을 이루겠다. 북은 인민들이 잘 사는 것이고 자급자족하는 것이고 경제발전해가지고 강병은 이미 어느 정도 됐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은 이제 그 간접적으로 그런 이제 원한을 푸는 거 이거 외에는 실제로 어떤 전쟁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마 그렇죠. 북한도 알 거예요. 네. 알지만은 그 원한이 너무나 뼈에 사무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 즉 사실 이것도 해석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을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했긴 했지만 일상적인 제재 봉쇄 속에서 정상적인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미가 관계 정상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킨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죠.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양보하고 굽히고 들어와라 이거지. 그렇죠. 예. 우리가 가지는 않겠다. 이미 끝났다 그것은. 예. 이걸 얘기하는.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질문도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결국 이런 전쟁 위기 속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상수가 있어요. 미국도 상수가 있어요. 북이라는 상수도 있죠. 우리 시민들은 이 질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닙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상수로서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 기조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북의 국가 전략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뭐라도 정리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뭐든지 가만 놔두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보여준 바에 의하면은 앞으로 더 나아질 스스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나 관료에 맡길 수는 없고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네. 뭐냐면은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저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더 어려워졌다. 시민은 시민대로 뭐 거의 촛불 집회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모임이 됐든지 간에 모여서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뚫고 나갈 앞으로 뭐 5년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이걸 만회해 가지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 선거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있는데 올바른 지도자를 발굴해 가지고 지지하고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시리에 빠졌었는데 솔직히 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역사가 그랬듯이 이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오히려?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네.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해서 손해본 것을 다 만회하고 더 큰 이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제 뭐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거 외에는 달리 뭘 하겠어요. 요 질문을 하고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물리학자시잖아요. 오늘 많은 주제가 전술핵부터 핵대서 검토 보고서 쭉 나왔습니다. 핵전이 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핵전이 되어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핵전이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해서 사실은 지난달에 북해 상황에서 영국 벨기에 사이 북해 안에서 전술핵 폭격기 훈련됐었습니다. 러시아도 했죠. 예, 같이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한반도도 사실은 전술핵이 전략 핵무기들이 다 동원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물리학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현대 핵무기의 파괴력과 관련해서 2016년이죠. 2016년 북측은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단 말입니다. 핵무기, 현대전에 있어서의 핵무기의 위력을 워낙 추정치들이 많아요. 이걸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핵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평가할 수 있는 실제 전쟁 사례는 사실 두 발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딱 두 발밖에 없는데 그걸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천 번의 핵시험을 했어요. 사실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의 핵시험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일부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핵전쟁은 일단 크게 파괴력을 직접 파괴하는 거, 건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죽이거나 파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기 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탄에서는 그것이 전혀 감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부 목조 건물이었고 그것을 네. 감지할 수 있는 그 뭐 장비 같은 것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핵시험을 하면서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전자기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 회로를 다 태워버려요.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자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정보 시대라고 하는 게 사실 전자공학적인 장비나 기계 또는 부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회적인 마비가 초래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실전에 사용된다면은 직접적인 파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자기 펄스에 의한 파괴 이런 것도 대단히 크고 그다음에 오염 그다음에 직접적인 파괴력이 메가톤급 이상이 됐을 때에 기후나 기상에 심대한 그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 전 지구적으로 전면적인 핵전이 일어났을 때 시뮬레이션이 요새 많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은 그냥 핵전쟁 시뮬레이션 쳐보면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 미국의 CIA라든지 그다음에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지 여러 핵 관련된 그 학자들하고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걸 다 근거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지구 종말이라는 것이 핵전쟁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의 종말은 최소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참 우리 이게 아이러니예요. 계속 전쟁 얘기하고 핵전쟁 얘기하는데 실제 핵폭탄이 한반도에서 터뜨려질까? 터뜨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 몇 발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수가 한 50에서 100발 정도 사이예요. 자, 거기서 10분의 1만 떨어진다고 합시다. 5발에서 10발 정도만 떨어진다고 합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5배예요. 5배. 게다가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런 얘기에 한반도 이 좁은 국토에 수십 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십 발. 그리고 그 수십 발에 의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가공할 만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전술핵 도입해야 된다. 핵 타격, 대응. 그게 핵 타격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안 되고 만약에 한 발이라도 안 되면은 아예 안 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북측이 올 9월에 최고인민회에서 발표했던 핵무력 정책 입법화 그 내용에 보면은 결국 지휘부 타격은 미국 본토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북측의 군사 전략에는 자신들이 가졌던 핵과 ICBM을 남측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 전술핵이 터지는 상황이면 전략무기가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 괌, 오키나와 일본, 미국 본토까지 뭐 삽시간에 한반도의 전쟁은 동북아 전체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어 전쟁으로 다들 간주를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도 물리학자인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틀어졌던 그 최근 우리 서울에서 폭죽놀이 폭죽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핵 무력의 이 수소폭탄의 위력 이런 것들은 인류,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인류의 종말 자체가 시간의 문제이지 현실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어 가지 수치를 제시하자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탄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 즉사한 사람이 한 20만 명. 20만 명. 예. 그 뒤로 10만 명 이상이 병으로 죽었어요. 예. 그것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북한이 2016년에 시험한 폭탄이 수소폭탄에서 약 히로시마 탄의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한 20배 정도 됩니다. 300킬로톤인데 300킬로톤짜리를 만하탄에서 터뜨렸을 때 그때 한 90만 명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에 즉사하는 것으로 나와요. 상당히 적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다 터진다. 서울과 주요 도시, 평양과 주요 도시에 다 터진다 했을 경우에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미 증원 전력 50만 명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해, 동해, 남해 전부 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건 사실 안 되는 거구나. 이 안 되는 게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이겨보려고 하고 막아보려고 하는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 국군 통수권자가 제일 먼저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런 개념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개념. 핵 대응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핵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멸의 물질이다. 여하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 전략이다. 그렇죠. 그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평화 안보 전략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근본 기본 환경이 휴전협정 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이 휴전협정 체제 속에서 사실은 전쟁 체제죠. 전쟁 위기가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이 위기는 무지하고 무개념의 현 윤석열 정부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는 과정 속에서 점입가경의 전쟁 위기가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본다라면은 종전과 같은 전쟁 체제를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우리의 안보정책, 평화정책은 무엇보다도 일단 전쟁은 끝내자. 그리고 실질적인 평화, 협정, 평화의 제도들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국민은, 우리 시민은, 민의 주인인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부가 저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미국과 북의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일 교수님은 계속 평화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평화를 실천해야 된다. 시민사회가 여한 간의 평화를 계속 주장하고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의 실천적인 운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촛불 집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 자체가 평화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여하간에 어떻게든 종전 평화, 실질적인 평화를 계속 요구하고 촉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우리 문장일 교수로부터 정리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대담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뭐라고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런 일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저는 사람과 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있지만은 귀를 꽉 막고 있어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건 좀 쪼잔한 얘기겠지만은 여러 통일운동, 평화운동 하는 단체에 회비 좀 많이 냅시다. 생각날 때마다 요청을 받을 때마다 즉각 1, 2만 원씩이라도 모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연 5년간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에 가입해서 회비도 내고 후원금도 내고 또 열심히 모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족위와 주권방송의 이 공동객 특별 대담 마무리 발언 이런 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전쟁 위기는 관념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엄존하는 눈앞의 전쟁 위기입니다. 실은 그 전쟁 위기의 중심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있습니다. 내 가족, 우리 공동체, 지난 5천년의 역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한국 전쟁의 그런 위험들이 항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위기가 엄존하는 위기구나 인식에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전쟁 위기가 엄존하고 있다. 눈앞의 현실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을 먼저 공유하시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끝내야 된다. 적대기를 멈춰야 된다. 평화 협상에 나서야 된다. 종전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론할 수 있도록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먼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론들이 모여야만 정부가 무개념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전쟁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신 문장열 교수님과 함께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